이영범 책임연구원께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이영범 책임연구원 환영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원의 이영범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드리기 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조직위원회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액체 LNG 공급 체인인데 LH2 공급 체인이고, LH2 공급 체인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LNG 공급 체인을 좀 표본 삼아 어떤 기술들을 확보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기술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목차입니다. 우선 수소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전체 액체 에너지 공급 체인 내에서 각각의 액체 부분, 수송 부분, 알카 부분, 수송 부분, 그리고 인수하고 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확보해야 할 기술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결론의 순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많이 보셨을 건데, 제가 여기에서 딱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고체, 액체, 가스로 이제 에너지가 변경되면서 기본적으로 단위 구조 내에서 카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수소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경우 무탄소 에너지원이 돼가지고 어쨌든 지구온난화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도 많이 보셨겠지만,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권 내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자연재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연도가 증가할수록 자연재해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그래프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2015년 전 세계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파리에 모여가지고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체결하게 되죠.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후 변화 협약의 파리 기후 협약의 주요한 관점은 전체의 지구 온도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내로 묶는 거고, 더 가능하면은 1.5도 내로 묶는 게 그 기본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서명한 국가들은 국가 결정 기여분, 즉 NDC를 유엔에 제출하고 5년마다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 에너지인데, 이 보시는 장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이 부분입니다. 1kg의 수소가 나타낼 수 있는 에너지의 열량 자체가 대략 한 40kWh 정도입니다. 그런데 환경 친화적인 방법, 블루수소나 어쨌든 그린 수소가 되겠죠. 전기분을 통해 가지고 1kg의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현재 대략 한 51에서 52kWh의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를 만드는 것 자체에 25%의 에너지가 그냥 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무한정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위에 거는 이제 그린 하이드로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 그리고 아래쪽은 블루 하이드로젠, 그러니까 둘 다 청정 하이드로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자체도 여력이 충분한 곳과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지역들이 서로 다르고, 특히나 이제 블루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 이 현상이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풍부한 쪽, 재생에너지나 블루 하이드로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풍부한 곳에서 수소를 만들어낸 다음에 수소를 많이 소모하는 곳, 유럽이나 극동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수소의 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상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이동하는 방법들이 크게 분류하면 뭐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기체를 이용한 방법, 액체 수소를 이용하는 방법, 액상 수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체는 주로 대륙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륙 간에 일어나는 방법으로서는 액체 수소, 액상 수소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액상 수소는 다시 암모니아 그리고 LOHC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각 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이 좀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어느 한 방법이 전체 시장을 다 장악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수소를 소비하는 그 특성에 따라 가지고 액체 수소를 선호하는 지역도 있을 거고, 액상 수소 혹은 암모니아를 선호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뉘게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이제 에너지 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소의 에너지 밀도를 보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익숙하지가 않네요. 여기 액체 수소의 질량 밀도는 되게 높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에너지 부피 밀도는 되게 낮은 거를 볼 수 있는데, 심지어 LNG의 부피 밀도보다 훨씬 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의 부피 밀도를 증가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한 액체 수소를 전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현재 LNG 저장 탱크 수량보다 대략 한 2배 이상의 저장 설비나 이송 설비가 필요한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급 체인 내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화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면요, 이제 전체 사슬 중에 이거는 이제 밸류 체인 전체를 본 것이고, 보통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외를 우선 탐사를 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액화 그리고 수송하고 인수기에서 받아들인 다음에 저장해서 공급하는 이런 전체 밸류 체인이 있는데, 저희가 LNG 공급 체인이라고 하면 요 액화부터 저장하고 인수해가지고 저장하는 여기까지를 주로 포커스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수소도 똑같이 요 액화 부분 그리고 이송하는 부분 그리고 저장하는 부분까지를 본 발표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우선 LNG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판 사이클, 에틸렌 사이클, 메탄 사이클을 순차적으로 돌려가지고 LNG를 만들어내는 캐스케이드 공정이나 아니면은 믹스드 죄송합니다. 혼합 냉매 2가지를 함께 혼합하여 온도를 순차적으로 낮추는 MFC 공정, 그리고 프로판을 이용해서 예냉을 하고, 그리고 혼합 냉매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온도를 LNG 온도까지 낮추는 C3MR 공정 등 다양한 공정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여기에 필요한 설비들이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요한 공정 중에 C3MR 공정이긴 한데, 여기에서 제가 좀 보고 싶은 사항은 이 부분입니다. 1kg의 LNG를 액화시키는 데 소요되는 동력이 대략 0.3에서 0.35 kWh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액화시키는 데 소요되는 에너지가 많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에너지가 아니고, 이 에너지를 나중에 액체 수소를 액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랑 좀 비교하는 작업이 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LNG를 액화시키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뭐
콜드박스가 설치된 사진이고, 그리고 이미 C3MR 공정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시운전이 되고 있는 오만 에카 플랜트의 전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소를 액화하는 공정에서 수소를 약간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시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될 성질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소는 우선 두 가지 원자가 만들어서 붙어서 이렇게 수소를 분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핵이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오소 하이드로젠이라고 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은 파라 하이드로젠이 되는데, 이는 온도에 따라서 항상 그 비율이 평형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되는 속도가 되게 느린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온도를 갑자기 낮췄다고 해가지고 이 평형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시 온도를 갑자기 내려줄 때 이런 오소 하이드로젠과 파라 하이드로젠의 전환을 항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보통은 그 냉각시킬 때 온도를 쭉 내린 다음에 등엔탈피 팽창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온도를 내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수소 같은 경우는 200K 이상에서 팽창할 경우 온도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온도가 올라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액화 공정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함께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가지고 그 개발된 액화 공정 중에 하나가 이제 브레이튼 사이클인데, 헬륨 브레이튼 사이클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1kg의 수소를 액화시키는데 대략 12.3에서 13.4 kWh, 즉 아까 LNG 같은 경우는 1kg의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는데 0.3에서 0.35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액화시킬 때 천연가스보다 대략 30에서 40배 정도의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송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2022년에 전 세계적으로 지역적으로 발생한 LNG의 무역량인데, 전 세계적으로 대략 한 4억 톤 정도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박들을 이용해서 다 이루어진 것인데요. LNG를 이송하는 선박의 화물창 시스템을 좀 분류를 해보면 크게 자체적으로 하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독립 탱크 타입,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헐구조로 하중을 넘기면서 전달시키면서 하중을 해결하는 통합형 시스템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도 설계 타입 A와 타입 B, 타입 C로 다시 독립 탱크를 나눌 수 있는데, 타입 A 같은 경우는 설계 압력이 700mbar 이하,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중 방벽이 필요한 구조이고요. 타입 B도 똑같은데 부분적 이중 방벽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타입 C 같은 경우는 설계 압력이 2bar 이상이면서 그 세컨더리 배리어를 2차 방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이고요. 통합형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2차 방벽 구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LNG 같은 경우는 소규모 이동을 위해서는 이 타입 C를 이용하고 있고요. 대규모 이송을 위해서는 타입 B 또는 멤브레인 타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2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창을 저희가 보통 액체 수소 화물창은 LNG랑 똑같이 되게 초저온이기 때문에 LNG 화물창을 기반으로 해서 액체 수소의 차별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 화물창 시스템이 개발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특징들을 더 보면은 방벽을 이룰 수 있는 물질 자체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인슐레이션 머티리얼이 훨씬 더 좀 복잡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NG 같은 경우는 유기단열재 같은 거나 무기단열재 박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LH2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제 진공단열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대량으로 액체수소를 운송하기 위한 선박을 만든 게 이제 일본의 그 가와사키 중공업인데요. 보시는 거는 이제 가와사키 중공업이 만들어낸 스위스 프론티어의 그 전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단열 성능 강화를 위해 가지고 이런 구조물 자체에서도 되게 철제 구조물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복합재들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단열 효과를 가지도록 만든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저장 탱크 소규모 선박을 만들어냈고요. 이를 기반으로 대규모 선박을 우선 ARP까지 받아놓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탱크는 타입 C로 만들었지만 대규모 탱크 같은 경우는 타입 B나 멤브레인 타입으로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개발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소 어떻게 보면 액체 수소 공급 체인의 마지막 단계인 그 인수기지와 저장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저희 가스공사 인천에 가지고 있는 인천 터미널 그리고 일본의 소데가우라 터미널 전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저장 탱크들이 아주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육상용 LNG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으로는 크게 9% 니켈강 타입이 있고 또 미리 주름을 준 이제 멤브레인 타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미 이런 두 가지 타입 탱크가 10만에서 27만 그리고 10만에서 22만 우선으로 아주 큰 용량으로 그리고 단열 성능도 되게 낮은 BOR이 되게 낮은 좋은 단열 성능의 화물 그 저장 탱크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액체수소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어떻게 개발이 됐냐면 우주 산업을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큰 저장 탱크도 미국의 나사에 있는 탱크들이 가장 큰 타입이고요. 196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를 위해서 론치 A, 론치 B에 대략 한 3,200 큐빅미터의 액체수소 저장 탱크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에 그 좀 더 큰 용량의 액체수소 저장 탱크가 이렇게 설치가 되었는데요. 이게 3,100 루베짜리고 이게 4,700 루베짜리입니다. 이 4,700 루베짜리의 신규 탱크를 건설하는데 새로운 기술이 한 두 가지가 더 적용이 된 게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격벽 사이 애놀러 스페이스의 펄라이트 인슐레이션을 사용했는데 글라스 버블을 충전한 거에 한 가지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열을 미리 빼내기 위해 가지고 헬륨 사이클을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관행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하고 돼야 될 사항들은 미국 나사 같은 경우는 우주 산업이기 때문에 비용 자체를 고려한 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일반 에너지를 다루고 있는 저장 탱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선별해서 그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 내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선별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액체 수소를 일반적인 에너지 관점에서 그 공급 체인을 구축하겠다고 생각한 거에 처음 일본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이스트라라는 협회를 만들어냈고 이 하이스트라 협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이드로젠 에너지 서플라이 체인 요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호주에서 청정수소를 만들어낸 다음에 액화를 하고 수송선을 이용해서 9,000km를 운반한 다음에 고베에 있는 인수터미널에 이 액체수소를 하역하는 그런 프로젝트, 이런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고베에 있는 인수기지인데요. 보통 이렇게 로딩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액체수소를 담을 수 있는 2,500 큐빅미터짜리 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BOG를 다루기 위한 BOG 홀더, 그리고 벤트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HESC 프로젝트를 통해 일본이 확보하고자 하는 기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액체수소를 만들어서 액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저장하고 운송하는 방법, 또 한 가지가 이제 하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는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플렉서블 타입의 로딩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리지드 타입의 로딩한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을 했고 이거를 시연한 걸로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리지드 타입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거는 훨씬 더 생명력이, 그러니까 라이프 타임이 좀 더 길고 그리고 확장성이 더 좋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그리고 대용량 서플라이 체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축해야 될, 그리고 좀 더 발전시켜야 될 기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용량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에서 20만 정도의 액체수소 저장 탱크의 기술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좀 BOG가 적게 발생해야 되는데 액체수소의 특징을 보시면은 밀도가 되게 다른 연료에 비해서 밀도가 되게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LNG를 저장하고 있는 탱크에 변경 없이 LH2를 저장할 경우 그 BOG가 LNG에 비해서 10배 이상 발생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LNG에 비해서 훨씬 더 고성능의 단열재를 사용해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LNG에는 폴리우레탄 폼이나 라굴, 글라스홀 정도가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충분한 단열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공 인슐레이션 패널이나 진공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진공 단열 시스템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래프인데요. 미국 나사에서 이런 단열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던 패스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진공 시스템에 대해서 논문을 제출했고 그 논문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진공만 이루어서는 이렇게 열전도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는 복사열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복사열을 복사열 방지를 위해 가지고 중간에 콩 머티리얼을 펄라이트나 아니면 아까 글라스 버블 같은 것들을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표면 자체에 복사를 막아주기 위해 가지고 MLI처럼 금속 방막 같은 것들을 계속 감싸줄 수도 있습니다. 금속 방막 같은 것들을 감싸주고 이렇게 고진공을 걸어주면 되게 열전도도가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고진공은 이렇게 파이프 시스템에,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 시스템에는 적용이 되게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진공단열 배관에서는 이렇게 슈퍼 인슐레이션을 함께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장 탱크에서는 용량이 되게 커지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단열 기술 어떻게 좀 더 상업에서 진공단열만큼의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단열 시스템을 개발하느냐, 이게 하나의 큰 관건 사항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용 부분인데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액체 수소를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송용이나 이송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산업용과 발전 시스템에서 액체 수소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소 경제 이행 기본 계획이나 선도 국가 비전에 보면은 대략 2050년, 2040년, 30년 부분에 혼소 발전이나 전소 발전을 통해 가지고 발전한 시스템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시기 정도가 되면은 아마 액체 수소, 대용량의 액체 수소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성수소는 어쨌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 수소 공급 시스템은 현재 구축 초기 단계로 확보돼야 될 기술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보해야 될 기술로는 액화 에너지를 좀 더 많이 낮춰야 되고 대규모 저장 탱크 관련된 시스템 기술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진공 단열 시스템, 그러니까 상온에서도 진공 단열 시스템만큼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단열 시스템을 좀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영분 책임연구의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간단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체됐으니까 좀 간단한 질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저쪽에 빨리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한국선거 김창욱이라고 합니다. 발표하신 내용 중에 수소 프론티어 그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잘 운항하고 제대로 성능이 나오고 하는 그런 소식은 좀 알고 계시나요? 어쨌든 지금까지 한 4회 정도 호주와 일본 고베를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 결과를 발표한 게 없어가지고 현재로서는 그 성능이 얼마만큼 나왔는지 단열 성능이 얼마 정도 좋은 단열 성능을 나타냈는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웹사이트를 들어보거나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퍼포먼스에 대한 공개된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